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20장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페이지에 보시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면 경제체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대요. 자본주의의 본질의 결점은 자본주의는 자, 어떤 특성이 있다? 예, 거기 보니까 축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 그래서 축복을 분배하는데 불공평하게 분배한다. 네,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뭐 이해가 갈 듯합니다. 사회주의는 본질적인 장점은 사회주의는 자,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고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예, 고통을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는 확 와닿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자, 처칠의 재치 있는 명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준대요. 첫 번째, 자원 배분에서 시장 기구를 사용하는 나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시장의 어떤 기구의 원리에 입각한 나라들은 네. 자,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대체로 더 큰 경제적인 번영. 그러니까 이 경우가 원리가 더 큰 번영을 사회주의에 비해서 번영을 가져다 준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기구가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시장 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축복이라는 게 경제적 풍요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적 풍요가 골고루 배분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풍요가 골고루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최상위층의 소득과 최하위층의 소득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이제 소득 분배와 관련된 불평등한 소득 분배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얼마나 세상이 불평등한가를 좀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이걸 측정하려고 합니다. 측정을 하려는 시도를 늘 처음부터 합니다. 빈곤 인구는 얼마가 되며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없는가? 소득 계층 간의 이동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이 소득 계층이 자주 이렇게 발생해야지, 이동이 발생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 분배 관련된 지표는 한 경제 내의 모든 가구를 연간 소득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쭉 배열을 해서 여기 이제 좀 중간쯤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인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좀 매끄럽게 증가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키 작은 소득 수준을 나타낸 거야. 난쟁이의 행렬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쟁이들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가 여기 키 큰 사람 조금 있고 거인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갖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계층을 뭐 10개로 할 수도 있고 5개로 계층을 분배해 가지고 전체 소득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분포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표를 보시면 최하위층 1분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분위로 나타내 가지고 연간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의 그 소득 분배 변화 추이를 보면 1935년부터 소득 분배에 큰 변화는 없지만
점차 좀 70년대까지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가 1970년대 넘어서면서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임금 차별 나타내는 그거랑 같은 메커니즘으로 저임금 국가와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저소득계층, 비숙련 근로자들은 이게 수입품 같은 거랑 이제 경쟁해야 되니까 소득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술 발달 때문에 우리가 숙련 근로자들을 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무역의 증가와 기술 발달이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위까지 이렇게 쭉 나타낸 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소득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1분위가 저소득 계층이라고 그랬죠.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도 뭐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하고 뭐 그렇지는 않네요. 아무튼 전체 차지하는 소득 5분위가 차지하는 소득 전체 소득의 점유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소득 불평등의 국제적인 비교. 그래서 다른 나라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려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나라마다 소득 분배와 관련한 그 기준과 측정하는 그게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최상위 20% 소득과 최하위 20%의 소득을 격차가 얼마가 되는가 이걸 5분위 분배율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5분위 분배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위 분배율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분배가 되는 것인데 자 거기 우리 476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상위 2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 비중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클수록 불평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나라마다 비교한 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상위 20%가 차지하는 게 하위 20%보다 28배 이상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파키스탄, 스웨덴 이런 데는 한 4배 정도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 일본, 영국부터 쭈루룩 나와 있는 거 참고로 한번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 약간 뭐 중국하고 비슷하게 한 9배 정도 되는 거 여기서 갑자기 확 커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빈곤율입니다. 포벌티 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어떤 빈곤선을 정해 소득 전체에 분포가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한 사람이라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빈곤선을 포벌티 라인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빈곤선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밥은 3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의 3배 정도로 설정합니다. 식사를 위한 최소 비용의 3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빈곤선은요.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매년 조정되고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빈곤율 거기 한번 봐 보니까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프 보니까 1970년대 이후로부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밑으로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빈곤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거기 우리 그 476페이지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앞에 얘기했던 이 빈곤선이라는 게, 이 빈곤선이라는 게 상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 여기 적절한 식사를 위한 최소 비용의 3배 하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된다라는 거, 예,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게 되면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 만약에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포가 이동하게 되니까 그럼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수는 이렇게 점차 줄어들게 된다.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밀물 때는 모든 배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상대적인 어떤 처분 가능 소득과 시장 소득을 한번 보니까 빈곤율의 추이가 점차 이쪽에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곤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는 인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과도 상관관계가 있고요. 또 가족의 구성원과 또 상관관계,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상관관계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빈곤은 흑인과 히스패닉은 백인에 비해서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좀 더 2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린아이들은 평균치보다 빈곤 가정에 많이 속해 있고, 노년층도 평균치보다는 빈곤 가정에 덜. 노년층은 이제 과거에 소득을 축적해서 이제 여기 어린 청소년층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더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족 구성원과 관련해서는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가장인 가족 같은 경우가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5배나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의 빈곤 인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흑인과 히스패닉이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가장인 경우가 부부 있는 가정보다 그런 가정보다 훨씬 더 빈곤율이 높고요. 노인 계층보다는 여기 어린 18세 미만 계층이 훨씬 더 빈곤율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게 연간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자, 다음과 같은 이러한 측정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뭔가 볼까요? 현물 보조와 세금 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소득 분배 지표들과 빈곤율은 가계의 금전적인 소득에 근거한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비금전적인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금전적인,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물 보조라는 것이지, 우리가 보조해주는 방법은 돈으로 줄 수 있어요. 그건 현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 가격 할인도 해줄 수 있지만 물건을 직접 사서 주는 거야. 그래서 비금전적인 보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상식품, 의식주에 해당하는 식품을 직접 주는 것이죠. 주택보조금, 이런 것들이요. 보조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의료보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현금 대신 재화나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그래서 인카인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득분배 빈곤율 자료에는 세전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세전소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근데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잖아. 그러니까 세후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세전소득 기준이니까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라는 EITC 이런 보조를 받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도 요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불평등 측정이 약간 과대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소득의 생애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소득이 이게 지금 시점에서 측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린다고. 여기가 연령, 나이가 있을 때 한창 일할 때는 이게 소득의 흐름이야. 소득의 흐름. 소득의 흐름이 이게 낙타의 등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차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소득이 낮지만 소득이 이제 높아지는 이 전체적인 걸로 이제 맥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라이프 사이클 대략 50세 정도의 절정에 이르고 65세 퇴직할 때까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자체도요, 임시소득과 항상소득,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79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런 일시소득이다, 템포러리 소득, 이렇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예상치 못한 어떤 요인이나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시적이고, 예상이 가능하면 앞에 평균적인 예측 가능한 거기에 집어넣을 텐데,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을 못하는 그러한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어느 해에 플로리다에 서리가 많이 내립니다. 오렌지 농사를 망쳤어. 일시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런 경우에 일시소득이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대신 오렌지 농사, 거기 보시면 오렌지 농사는 망쳤지만 그러면 오렌지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손해가 떨어져. 그렇지만 동시에 오렌지 가격은 또 일시에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 농가 소득은 또 일시에 소득이 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 자, 항상 소득이라는 것은 이게 거기 다음 단락 보세요. 퍼머넌트 인컴이라 하는데 정상적인 평균 소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평균 그런 의미예요. 평균 소득. 내가 직장에 취업했어. 그럼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항상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평등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냥 소득을 하면은 거기 임시 소득까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노이즈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들이 또 거기 좀 뭐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이동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 첫 번째 줄 보시면 자신의 처지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사는 게 요 모양 요 꼴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계층 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이동은 소득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대 간에 어느 정도 이전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저 논쟁 있잖아. 금수저를 가지고 뭐 흙수저 이렇게 약간 세대 간의 부의 이전도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러면 너무 좀 슬프긴 하겠죠. 그래서 세대 간 부의 대물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
소득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을러서 그럴 수 있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럴 수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48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한 전형적인 10년 기간을 통해서 보니까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최소한 1년 이상 빈곤선 아래에 있게 되고요. 그런데 8년 이상 장기적으로 빈곤층에 머무는 가구는 3% 미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빈곤층 밑으로 빠지긴 해요. 거기 보시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빈곤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계속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는 퍼센티지는 한 3% 미만이고 일시적인 빈곤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헤쳐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곤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빈곤 퇴치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계층 간의 이동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세대가 바뀌어도 경제적 성공이 지속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대 간의 평균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은 세대 간에 이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완벽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기 부모의 소득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게 자녀의 소득이라고 할게. 자녀의 소득.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아니,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완만할수록 이 부모가 부자인데 자녀는 네, 그렇지 못한 조금 약간 부의 대물림이 좀 약해지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수평이 될수록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대가 계속 물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재벌 회장들도 보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하는데 뭐 3대째, 4대째 가면 이 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백만장자들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다음 단락 볼까요? 백만장자 5명 중에서 4명은 사업을 하거나 회사 안에서 성장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5명 중에서 1명만이 거액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받아서 부를 계속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자수성가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더라. 자, 마지막 단락. 세대 간의 계층 이동은 또 나라마다 다르고 계층의 이동은 또 불평등의 정도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정도와 마이너스니까 불평등이 미국보다 심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의 이동이 낮아요. 북한 봐봐, 북한. 아, 내가 타고났는데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이런 거랑 비슷해. 북한은 타고났는데 내가 뭐 공산당에 이렇게 고위 관료로 타고났어. 아, 그럼 그게 부가 계속 대물림되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뭐 내려갈 수는 있어. 반동 문자를 찍히면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올라가기는 되게 힘든 거죠. 한번 그냥 태어난 대로 고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점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자, 1번은 이제 간단한 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국의 최하위층 20% 소득은 전체 소득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최상위층 20% 소득계층은 전체 국민 소득의 50%를 차지한다. 예, 그 정도 보시고 다음 2번 봅시다. 자, 소득 불평등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미국은 이거 그냥 C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서 불평등하지만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아니다. 오케이. 다음 3번. 자, 소비는 대체로 어떤 소득에 의해 그치. 우리 소득이다라고 하면 소득은 그냥 일반적인 실제 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퍼머넌트 인컴이 있습니다. 항상 소득과 그리고 일시, 임시 소득과 번역을 임시라고도 하고 일시라고도 합니다. 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빈곤율 측정할 때는 어느 게 좀 더 타당하다? 예, 항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는 현재 소득에 비해서 더 균등하게, 이거 일시적인 거, 이거 예측 불가능한 그걸 빼게 되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소득의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살펴보고 국가마다 살짝 살펴본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은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어떤 정치 철학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